안녕하세요. 저는 유시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재명은 왜 급하게 사인했나? 15만 원 배급제의 실체와 동물농장이 된 대한민국의 현실. 서론, 당신은 이미 삶아지는 개구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삶아지는 개구리 실험을 아십니까? 차가운 물이 담긴 비커에 개구리를 넣고 아주 서서히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속도로 물을 데우기 시작합니다. 개구리는 이 미세한 온도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채 결국 자신이 뜨거운 물 속에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삶아진다는 그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비유로 들리십니까? 안타깝게도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바로 당신은 거대한 냄비 안에서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서서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고 교묘하게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세뇌 당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합법이 되고 상식이 비상식이 되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진적인 시스템의 붕괴에 둔감해진 나머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쩔 수 없는 일 혹은 원래 그런 것이라며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세뇌의 가장 교활하고 달콤한 도구가 바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이 정책, 그들은 이것을 복지라고 포장하지만 단 3국만 투자하십시오. 저는 이것이 복지가 아니라 사실상 우리 모두를 정부의 통제 아래 두려는 공산주의식 배급제임을 낱낱이 폭로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외면한다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왜곡된 현실을 새로운 표준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당신이 바로 그 뜨거운 냄비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겠습니까? 이 거대한 세뇌 작업의 가장 교묘한 수법은 바로 돈입니다. 그들은 기본소득이라는 달콤한 사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장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15만 원, 그 돈의 진짜 실체는 무엇일까요? 뉴스1, 15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체 복지인가? 공산당식 배급제인가? 이 거대한 세뇌 작업의 가장 교활하고 달콤한 도구는 바로 돈입니다. 그들은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장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15만 원, 그 돈의 진짜 실체는 무엇일까요? 표면적인 사실은 이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은 특정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모든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쌓인 가족이라면 매월 60만 원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함정은 어떻게 주느냐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금이 아닙니다. 바로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이름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은 코나아이 같은 민간 기업입니다. 즉 정부가 국민에게 돈을 주지만 그 돈을 쓸 수 있는 곳과 방식을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점에서 배승희 변호사와 같은 비판론자들은 강력한 경고를 보냅니다. 이것은 복지가 아닙니다. 명백한 공산당식 배급제입니다. 배급제라는 말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현금은 당신이 원하는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코나아이 같은 특정 업체를 통해 지급되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다릅니다. 사용처가 해당 지역으로 엄격히 제한되고 모든 거래 기록이 정부와 특정 기업의 손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소득이 아니라 정부가 허락한 울타리 안에서만 소비하도록 길들이는 디지털 배급표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진정한 경제활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질문은 더욱 날카롭습니다. 정말 농어촌을 살리고 싶다면
왜 그 막대한 예산으로 영국, 프랑스, 미국처럼 농업의 미래를 바꾸는 스마트팜 기술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15만 원은 한 달이면 사라지는 푼돈이지만 스마트팜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듭니다. 24시간 전기를 이용해 작물을 키우고 미국이나 기후가 좋은 동남아처럼 이모작, 삼모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진짜 투자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 필요한 것은 손으로 모내기 하던 시절에 현금 살포가 아니라 청년들이 돌아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첨단 농업 인프라입니다. 15만 원을 줘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농촌의 자생력을 스스로 포기시키는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무서운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들은 국민이 스스로 일어서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부의 지원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정부에 철저히 의존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말 15만 원으로 귀농, 귀촌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걸까요? 15만 원을 받으려고 귀촌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현재 그 지역에 묶여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표를 계산한 것입니다. 쌀값 폭락과 같은 구조적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그저 현금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를 놓아 불만을 잠재우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농업 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넘어 모든 국민을 정부의 통제 아래에 두려는 거대한 정치적 계산이라는 비판입니다. 하지만 이 기본소득이라는 달콤한 정책은 더 큰 그림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토록 비상식적인 정책을 강행하는 방식이야말로 진짜 문제입니다. 커뮤니티 반응일, 입법 폭주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의 세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배승희 변호사와 같은 비판론자들은 이 모든 과정이 돈을 미끼로 한 거대한 국민 세뇌 작업의 일환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들은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간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세뇌의 첫 번째 수단은 바로 입법폭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무기로 국회의 핵심 중에 핵심인 법사위를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이는 모든 법안이 본회의로 올라가는 마지막 관문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유일하게 저항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은 필리버스터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완벽하게 무력화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국민들은 17시간, 24시간, 필리버스터 최장시간 기록이 갱신되었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만 기억할 뿐입니다. 정작 그 시간 동안 어떤 진실이 폭로되었는지, 왜 그 법안이 대한민국 시스템에 위험한지에 대한 본질은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그마저도 다수의 힘으로 24시간이면 강제로 종료시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의 견제장치가 아니라 그저 시간 때우기 쇼로 전락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국민들이 이제 이 입법 폭주 과정, 민주당이 법안을 올리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민주당이 강제 종료시키고 통과시키는 이 비정상적인 과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아지는 개구리가 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세뇌도구는 개혁이라는 달콤한 이름표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하지만 그 실체는 개혁이 아니라 검찰 해체였습니다. 최근 불거진 캄보디아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국제 마약 조직 소탕 같은 국제 공조 수사는 경찰력이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검찰만이 가능한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 합니다. 그렇게 검찰을 없애버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수처의 수사가 자신들을 향할 것 같으니 이제는 또다시 특검을 만들자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코미디 아닙니까? 검사를 없애놓고 특별 검사를 만들자고 합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순적인 행태에 우리는 자꾸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투표라는 이름의 세뇌입니다. 그들은 국민들에게 사전투표가 편리하지 않느냐, CCTV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 괜찮다고 속삭입니다. 심지어 본투표날 놀러가라고 합니다. 본투표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신성한 의무를 그저 귀찮은 일로 치부해버립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습니까? 선거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의혹이 넘쳐나는데 그저 편리함이라는 가치로 모든 본질적인 문제를 덮으려 합니다. 입법 폭주, 검찰 해체,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불신, 이 모든 것이 바로 대한민국 시스템이 암세포처럼 조금씩 망가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서운 세뇌에 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이러한 강력한 주장에 대해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파괴가 아니라 정상화 과정이며 기본소득은 미래를 위한 필수 복지라고 항변합니다. 반대 의견, 기본소득은 미래복지, 검찰개혁은 필수과제. 물론 이러한 강력한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조치가 시스템의 파괴가 아니라 잘못된 권력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며 기본소득은 시혜적인 복지가 아닌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이라고 항변합니다. 첫째, 기본소득 옹호론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결코 공산주의식 배급제가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AI 혁명과 같은 기술 변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그리고 인구 절벽으로 인한 심각한 지방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야말로 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만약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그 돈은 곧바로 대도시의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로 빠져나가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용처와 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는 돈이 그 지역 안에서만 돌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침체된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직접적으로 올려주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강력한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논리입니다. 둘째, 검찰개혁 필요성은 시스템 파괴가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비정상적으로 막강했던 검찰 권력을 정상화하는 필수 과제라고 주장합니다. 과거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로 국가 시스템을 왜곡해왔다는 것이 이들의 시각입니다. 따라서 공수처 옹호와 같은 독립적인 견제장치는 그 누구도 성역으로 남을 수 없도록 검찰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장치라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민주주의의 당연한 회복 과정이라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입법 폭주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이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합법적인 의회 활동이라고 반박합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의사진행 방해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부여한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독재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이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정책과 개혁의 명분은 이토록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이 진짜 분노하는 지점은 이 명분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이중성입니다. 이재명 기본소득, 사회현실 문제 해결할 정책 대안. 이 영상은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해당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재명 기본소득 사회현실 문제 해결할 정책 대안, 논쟁 분석, 왜 동물농장인가, 서민 코스프레와 부동산 이중성. 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파괴가 아니라 정상화 과정이며 기본소득은 미래를 위한 필수복지라고 항변합니다. 정책과 개혁의 명분은
이토록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이 진짜 분노하는 지점은 이 명분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이중성입니다. 국민들에게는 기본적인 삶과 평등을 외치면서 정작 자신들은 온갖 특권과 부를 누리고 있다는 날, 선비판.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과 다를 바 없다는 냉소 섞인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배승희 변호사는 이 상황을 모든 국민은 평등하지만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평등하다는 동물농장의 유명한 구절에 빗대어 꼬집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의 충격적인 행태를 지적합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기본주택을 설계한 장본인이자 국민들에게는 집값이 더 내려가면 집을 사라고 공공연히 조언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말은 마치 국민 전체의 주거 안정을 걱정하는 듯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제 행동은 어땠습니까? 정작 본인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바로 그 시기에 그것도 아내 명의를 이용해 전세를 낀 소위 갭투자 방식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국민들에게는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단물을 빨아먹으려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 것은 당연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그는 실거주 목적이었다, 아내가 한 일이다라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지만 전세를 끼고 산 아파트를 어떻게 실거주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내 명의로 수억 원짜리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본인이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비판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의 해명은 오히려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이는 그들만의 특별한 평등을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비판은 민주당 전체로 향합니다. 서민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던 강유정 대변인은 고가의 아파트가 밀집한 반포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문제는 강 대변인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중 상당수가 서울의 전통적인 부촌인 강남, 서초, 송파 등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그 비율이 60%를 넘는다는 주장까지 제기될 정도입니다. 정작 자신들의 지역구에서는 서민들과 함께 한다며 전세나 월세살이를 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서울의 핵심 지역에 수십억 원대의 자산을 굴리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동일까요? 더욱 국민들의 공분을 산 것은 이들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만들어낸 기괴한 프레임입니다. 바로 15억 원 기준입니다. 15억 원 이상의 주택은 마치 탐욕스러운 욕망의 산물이며 진정한 서민이라면 그 이하의 주택에 만족해야 한다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자신들의 부동산 자산 보유를 정당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오만한 태도는 오히려 국민들 사이에서 우리 집은 15억도 안 되는데 그럼 나는 인간 취급도 못 받는 불가촉서민이냐, 나는 서민 축에도 못 끼는 천민이다 라는 자조 섞인 유행어만 만들어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신들은 수십억 아파트에 살면서 국민들에게는 특정 가격 이상의 주택을 욕망으로 치부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에 대한 씁쓸한 조롱이었습니다. 이 이중성 논란의 정점에는 바로 이재명 대표가 있다는 것이 비판론자들의 핵심 주장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작심한 듯 내 소유주택 다 합쳐도 8억 원이다. 당신의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와 바꾸자 고 이재명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세 차익을 노린 발언이 아니라 이 대표의 재산 형성 과정과 현재 보유 자산에 대한 근본적인 의혹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장 대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대표 본인의 재산은 물론 부인 배소현 씨 명의로 되어 있는 고가의 아파트와 상가 건물 등이 과연 누구의 돈으로 형성된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이 대표 부부가 알려진 것 외에
상당한 재산을 차명으로 은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정치권의 중심으로 끌어올린 강력한 한방이었습니다. 이처럼 입으로는 평등과 공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부와 특권을 공고히 하려는 듯한 행태,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동물농장으로 전락했다는 통렬한 비판의 핵심 근거입니다. 그들은 왜 국민들에게는 기본적인 삶을 강요하면서 자신들은 특별한 삶을 누리려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위선과 이중성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 이제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으로까지 위험하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연관정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재판 재개 운동의 필요성, 이처럼 국민들에게는 평등과 공정을 외치면서 뒤로는 자신들의 부와 특권을 공고히 하려는 듯한 행태,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동물농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중성 논란은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 이제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으로까지 위험하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이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는 뇌관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무려 12개 혐의로 기소되어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전무후무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부터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 그 혐의는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국회의원의 신분을 유지하며 활발히 정치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법 시스템마저 그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현직 법제처장이 사석에서 이재명은 무죄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들은 이 복잡한 사건들의 본질을 잊게 될 것입니다.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충격적인 숫자에도 무뎌지고 결국 정말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왜곡된 인식이 자리 잡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야말로 또 다른 형태의 교묘한 세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재판 재개 운동이라고 배승희 변호사와 같은 이들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은 정치적 피로감과 무관심에 빠져들고 결국 진실은 묻히고 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은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일하고 싶은 사람은 더 일하라며 노동시간 연장까지 불사하는 강력한 보수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일본의 사나에 다카이치 총리의 행보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왜 우리는 미래를 향한 건전한 노동과 성장의 가치를 외면하고 과거 회기적인 포퓰리즘과 사법 시스템 붕괴라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일까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주류 언론들은 침묵하거나 본질을 외면하고 진실을 말하려는 목소리는 가짜뉴스라는 낙인 아래 탄압받고 있습니다. 결론, 당신은 삶아지는 개구리로 남을 것인가? 냄비 밖으로 뛰어오를 것인가?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중동화 같은 기존의 주류 언론들은 이 심각한 위기 앞에서 침묵하거나 본질을 외면한 채 그저 정권의 손가락 끝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려는 목소리는 가짜뉴스라는 낙인 아래 탄압받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삶아지는 개구리 비유 이야기입니다. 입법 시스템은 입법 폭주로 망가졌고 사법 시스템은 특정 인물을 비호하는 듯 흔들리고 있으며 경제 시스템은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의 배급제로 서서히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는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유튜브 채널들은 어쩌면 과거 독재 시절 학생들이 몰래 돌려보던 불온서적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알리고 잠든 국민들을 깨우는 역할 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명예훼손법을 빙자한 유튜브 방지법 같은 것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 뜨거워지는 냄비 속에서 결국 삶아져 죽고 많은 개구리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늦지 않은 지금 진실을 깨닫고 이 위험한 냄비 밖으로 힘차게 뛰어오르시겠습니까? 선택은